이탈리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동양의 한 장군 때문인데요. 이탈리아 교수가 자신의 모든 신념을 무너뜨리고 조선의 이름 모를 장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과연 그날 그 교수는 무엇을 본 걸까요? 지금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는 센스. 안녕하세요. 저는 루카 마르코니입니다. 해군 중령 30년, 나폴리 해군사관학교 교수 10년 차죠. 해전사와 리더십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저를 꼼꼼한 교수라 부릅니다. 맞는 말이에요. 완벽함은 제 오랜 습관입니다. 제 연구실은 지중해가 보이는 곳에 있어요. 햇살 가득한 오후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처음엔 평범한 업무 메일로 생각했죠. 하지만 이 동방의 초대가 내 인생을 바꿀 줄은 몰랐어요. 대한민국 해군사관학교에서 온 특별 강연 요청이었습니다. 미간이 저절로 찌푸려졌어요. 대한민국? 아시아 어딘가의 작은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물론 선진국이란 건 알지만 해군 역사라니. 제가 아는 한 동아시아에선 일본만 주목할 해군 역사가 있습니다. 이메일은 동아시아 해군 전략사에 관한 강연을 요청했어요. 세계 각국 생도들이 참석하는 세미나라고 했죠. 꽤 큰 행사 같았습니다. 가슴이 살짝 부풀었어요. 동방의 작은 나라 해군학교에서 나를 부른다니. 뭘 배우려는 걸까? 내 전문 분야는 지중해와 대서양 해전사입니다. 넬슨, 드레이크, 나폴레옹 시대의 해전들이죠. 이런 서구 중심 해군 역사가 내 강점이에요. 동아시아라면 야마모토 정도가 떠오를 뿐입니다. 그들은 분명 서구의 선진 해군 역사를 배우고 싶어 할 거예요. 한국 해군이 이탈리아 시스템을 도입하려나 싶기도 했죠. 이런 생각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 지식을 전파하는 것, 그게 제 삶의 가치니까요. 커피를 따르며 동료 파올로를 불렀어요. 그는 아시아 역사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파올로, 한국에서 초청이 왔네. 파올로는 안경을 올리며 화면을 보더니 미소 지었어요. 재밌겠는데? 가봐. 의외의 반응이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기대했는데 말이죠. 물론 갈 거야. 내 전문 지식을 나눌 기회지.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파올로는 이상한 말을 남겼습니다. 조심해. 그들은 놀라운 역사를 숨기고 있을지도. 피식 웃었어요. 그는 항상 신비주의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무슨 의미일까? 바로 수락 이메일을 보냈어요. 강연 주제는 서양 해군 역사의 위대한 리더들로 정했습니다. 넬슨, 드레이크, 콜럼버스부터 현대 전략까지.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분야였어요. 몇 주 후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김영민 대령이 저를 맞이했어요. 유창한 영어와 예의 바른 태도가 인상적이었죠. 교수님, 오늘은 진해 해군사관학교와 이순신 장군 기념관을 방문하면 어떨까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순신이란 이름은 처음 들었어요. 아마 한국 해군의 역사적 인물인 듯 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진해로 향했어요. 창밖을 보며 내일 강연을 생각했습니다. 넬슨의 트라팔가 해전, 드레이크의 무적함대 격파. 머릿속엔 완벽한 강연이 그려졌어요. 내일 세미나엔 미국, 영국, 일본 등 여러 나라 생도들이 참석합니다. 자신감이 더 커졌어요. 좋은 기회다. 이 동방 나라에서 서구 해군 역사의 위대함을 알려주겠어. 하지만 파올로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놀라운 역사를 숨기고 있을지도. 무슨 의미였을까요? 낯선 풍경을 보며 약간의 불안이 들었어요. 무언가 큰 변화가 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문득 걸프전 시절이 생각났어요. 제 지휘 아래 있던 젊은 장교 마르코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작전 중 그를 잃었죠. 완벽하지 못했던 내 리더십의 상처예요. 갑자기 왜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곧 도착합니다. 저기 이순신 장군 기념관입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펼쳐질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제 세계관이 완전히 뒤집힐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진해에 오후 3시쯤 도착했어요. 맑은 하늘과 바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중해와는 다른 느낌이었죠. 더 서늘하고 깊은 파란색이었어요. 차에서 내리자 바다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바다 냄새는 세계 어디서나 비슷해요.
하지만 이곳 공기는 달랐죠. 오래된 역사가 숨은 듯한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김영민 대령이 앞장섰어요. 넓은 광장을 지나 기념관으로 갔습니다. 그때 처음 그를 보았죠. 대리석 받침대 위 위엄 있는 동상이었어요. 저분이? 무의식적으로 물었습니다. 도포 입고 검든 장군 모습이었죠. 서양 장군들과 전혀 달랐어요. 김영민 대령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뿌리 이순신 장군입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각 나라마다 영웅이 있죠. 이탈리아엔 가리발디, 영국엔 넬슨이 있습니다. 한국엔 이순신이란 장군이 있나 봐요. 피식 웃음이 나왔죠. 그래, 각 나라엔 자국 영웅이 있지. 이 순간 제 마음에 선입견이 생겼습니다. 민족 자부심으로 과장된 영웅이겠죠. 실제보다 위대하게 묘사된 인물. 우리 역사에도 그런 예가 많아요. 기념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입구부터 경외심 느껴지는 분위기였죠. 과장된 연출 아닌가 싶었어요. 유럽 해전 기념관들은 더 객관적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언제 활동하셨나요? 무심코 질문했죠. 아마 근대 이후 인물이겠거니 했어요. 한국이 강한 해군 가진 건 최근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16세기 말이요. 1592년부터 1598년 임진왜란 시기죠. 놀라웠어요. 16세기라고? 그 시기 동아시아에 주목할 해전이 있었다니. 유럽은 스페인 무적함대와 영국 대결 시기였죠. 기념관 내부는 체계적이었습니다. 시대순으로 전시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첫 전시실엔 조선이란 왕조와 당시 정세가 설명되어 있었죠. 김영민 대령이 설명했습니다.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20만 대군으로 침략했어요. 20만 숫자에 또 놀랐죠. 16세기에 그 규모 원정군이라니. 유럽에서도 드문 규모였어요. 다음 전시실엔 여러 배 모형이 있었습니다. 특이한 모양 배가 눈에 띄었죠. 거북선입니다. 세계 최초 철갑선이에요. 철갑선이라고? 의심스러웠어요. 서양 역사책은 미국 남북전쟁 모니터함이 최초 철갑선이라 했으니까요. 하지만 예의상 고개만 끄덕였죠. 다음 공간엔 해전도가 있었습니다. 전투 편제가 자세히 그려져 있었어요. 전문 분야라 자세히 봤죠. 옥포해전입니다. 첫 해전이에요. 그 후 사천, 당포, 한산도 해전에서 승리했죠. 해전도를 보니 이순신이란 장군이 특이한 전술을 썼더군요. 하깃진이란 전술이었습니다. 항날개 펼친 모양으로 적 포위하는 방식이었죠. 흥미롭군. 진심으로 생각했어요. 해전 전술 발달엔 여러 조건이 필요합니다. 함선 기술, 훈련된 선원, 뛰어난 지휘관이죠. 이 동양나라에 그런 해군 전통이 있었다니. 호기심이 커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국가 자부심으로 과장된 역사일 수도 있죠. 유럽에서도 흔한 일이니까요. 다음 전시실은 더 놀라웠습니다. 이순신 장군 전투 기록과 편지가 있었어요. 한글이라 읽을 순 없었죠. 김영민 대령이 번역해줬습니다. 백성이 굶주리니 어찌 전장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랴. 가슴이 울렸어요. 단순한 지휘관 말이 아닙니다. 백성 생각하는 리더 마음이었죠. 마지막 전시실엔 대형 유화가 있었어요. 바다에서 전사하는 장군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전투에서 전사했어요. 죽으며 전투가 한창이니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했죠. 그 말에 제 안에서 뭔가 울렸습니다. 오래된 기억이 살아난 듯 했어요. 걸프전에서 잃은 부하 마르코가 떠올랐죠. 기념관 나오며 다시 동상을 봤습니다. 이젠 조금 다른 시선이었어요. 호기심과 약간의 존경심이 섞였죠. 김영민 대령이 물었습니다. 내일 세미나에선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잠시 생각했어요. 원래 계획은 넬슨과 드레이크 같은 서구 제독들 강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호기심이 생겼죠. 원래 계획대로 하겠지만 질문 시간에 흥미로운 토론이 있을 것 같아요. 호텔 가는 길 창밖 한국 풍경을 봤습니다. 궁금증이 커졌어요. 이순신이란 장군,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 강연 당일 아침입니다. 거울 앞에서 이탈리아 해군 예복을 입었어요. 금색 견장과 훈장이 빛났죠. 30년 해군 경력의 자부심이 담긴 옷이에요. 넥타이를 매며 오늘 강연을 생각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김영민 대령을 만났어요. 그도 정복 차림이었습니다. 우리는 곧장 해군사관학교로 향했죠. 오늘 세미나엔 몇 명이나 올까요? 김영민 대령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300명 이상이요.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등 여러 나라 생도들이 옵니다. 꽤 큰 규모였어요. 긴장감과 기대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어제 본 이순신 장군도 잠시 생각났어요. 하지만 곧 머릿속에서 지웠죠. 오늘은 제 강연이 중요했습니다. 사관학교 강당은 웅장했어요. 입구에서 각국 생도들이 모여 있었죠. 미국 생도들의 하얀 제복, 영국의 감색 제복, 일본의 검은 제복, 그리고 한국 생도들의 남색 제복이 섞여 있었습니다. 단상에 올라 객석을 바라봤어요. 빽빽하게 앉은 생도들이 보였죠.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김영민 대령이 마이크를 잡고 저를 소개했어요. 박수 소리가 강당을 채웠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준비한 강연을 시작했죠. 해군 전략의 핵심은 바다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30분 동안 서양 해군 역사를 설명했어요. 고대 로마 시대부터 중세, 그리고 대항해 시대까지. 특히 넬슨 제독의 트라팔가 해전을 상세히 설명했죠. 제가 가장 존경하는 해군 지휘관이니까요. 생도들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메모를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의 집중에 더욱 열정이 샘솟았죠. 강연이 끝나갈 무렵 질문 시간이 됐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어제 본 이순신 장군이 떠올랐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자, 질문 받기 전에 제가 먼저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세계 해군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령관은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단순한 호기심에서 나온 질문이었어요. 제 마음속엔 당연히 넬슨이란 답이 있었죠. 하지만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곧바로 여기저기서 손이 올라갔어요. 미국 생도를 지목했죠. 넬슨 제독입니다. 영국 생도를 지목했습니다. 드레이크 경이요. 일본 생도의 차례였어요. 야마모토 이소로쿠입니다. 예상된 답변들이었죠. 각 나라마다 자국 영웅이 있겠지 생각했습니다. 이제 막 다른 생도를 지목하려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뒤쪽에서 조용히 손을 든 한국 생도가 보였습니다. 왠지 그 생도를 지목하고 싶었어요. 나도 모르게 손가락이 그쪽을 가리켰죠. 저기 뒤쪽 생도. 한국 생도는 일어나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순신 장군이라 생각합니다. 순간 강당에 정적이 흘렀어요. 몇 초간 아무도 말이 없었죠. 그 침묵이 의미하는 바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순신이란 이름은 대부분에게 생소했어요. 뒷줄에서 몇몇 외국 생도들이 피식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게 속삭이는 소리도 들렸어요. 이순신? 처음 들어. 자기네 영웅 뽑았네. 그 한국 생도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어요. 하지만 당당하게 서 있었죠. 주변 다른 학생들은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웅성거림이 강당을 채웠어요. 저도 솔직히 이순신이란 이름을 어제 처음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도의 당당함이 인상적이었어요. 어제 보았던 기념관이 떠올랐죠. 흥미롭군요. 이순신 장군 한번 들어볼 가치가 있겠어요. 제 말에 그 생도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변에선 의아한 시선이 느껴졌어요. 이름도 생소한 장군을 위대한 사령관이라 하니 당연한 반응이었죠. 질문 시간이 계속됐습니다. 다양한 질문에 답하면서도 제 머릿속엔 그 생도의 대답이 맴돌았어요. 이순신이 그렇게 위대한 사령관이라면 왜 서양 해군사에 언급되지 않는 걸까 궁금했죠. 세미나가 끝나고 강당을 나서는데 김영민 대령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교수님, 시간을 내주신다면 이순신 장군에 대해 더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저 역시 호기심이 커지고 있었죠. 좋습니다. 시간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기념관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좀 더 깊이 알고 싶었어요. 이 낯선 동방의 장군, 이순신. 세계 해전사에서 그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제대로 알고 싶었죠. 기념관으로 향하는 길, 제 마음은 묘하게 흔들렸어요. 세미나에서 본 한국 생도의 당당함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왜 그가 이순신이란 이름을 그토록 자신 있게 말했는지 궁금했죠. 김영민 대령과 나란히 걸으며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던 해군 역사엔 이순신이란 이름이 없었습니다. 넬슨, 드레이크, 콜럼버스, 야마모토. 이들만이 제 지식 속 위대한 해군 지휘관이었죠. 기념관에 다시 도착했어요. 오전과 달리 이번엔 더 진지한 마음이었습니다. 첫 방문 때는 의례적으로 둘러봤을 뿐이죠. 이번엔 정말 알고 싶었어요. 교수님, 이순신 장군에 대해 처음부터 제대로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영민 대령의 진지한 눈빛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첫 번째 전시실로 들어갔어요. 김영민 대령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1592년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20만 대군으로 조선을 침략했다고 했죠. 벽면의 지도를 보니 왜군의 침략 경로가 붉은 선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부산에서 시작해 한양까지 이어졌습니다. 불과 20일 만에 서울이 함락됐다고 했어요. 조선은 절체절명의 위기였죠. 그때 등장한 인물이 이순신이었습니다. 전라좌수사, 지방해군 지휘관이었어요. 김영민 대령이 해전도를 가리켰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첫 해전인 옥포해전에서 승리했고 연이어 사천, 당포, 한산도 해전에서도 승리를 거뒀다고 했죠. 모형과 그림으로 이순신의 해전 전술인 하객진을 봤어요. 거북선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독특한 구조와 용도가 인상적이었죠. 조선의 수군은 왜 그렇게 강했나요? 김영민 대령은 미소 지었어요.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 덕분이었죠. 평소 훈련을 철저히 했고 군기를 엄격히 세웠어요. 다음 전시실로 이동했습니다. 이순신의 노트와 편지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매일 일기를 썼다고 했죠. 전투 상황부터 날씨, 군량미 문제까지 모든 것을 기록했대요. 그 꼼꼼함이 놀라웠습니다. 저도 해군 장교로서 세세한 기록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16세기 동양의 장군이 이런 기록을 남겼다는 사실이 신선했죠. 가장 놀라운 건 이순신 장군의 연전 연승 기록이에요. 23전 23승입니다. 믿기 힘든 기록이었어요. 넬슨도 패배한 적이 있었죠. 모든 위대한 지휘관은 실패를 통해 배운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달랐어요. 정말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나요? 네, 공식 기록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명량해전 코너로 이동했어요. 대형 디오라마가 설치되어 있었죠. 좁은 해협에서 펼쳐지는 해전 모형이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장군은 단 13척으로 330척의 일본 함대를 상대했어요.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말도 안 되는 숫자였습니다. 300척에 13척이라니 말이 안 되는 숫자군요. 하지만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 그럴듯했어요. 좁은 해협에서 조류를 활용하면 수적 열세를 극복할 수 있겠다 싶었죠. 하지만 그래도 13대 332란 숫자는 믿기 힘들었습니다. 김영민 대령은 계속 설명했어요. 이순신이 겪은 정치적 시련도 알게 됐죠. 모함받아 감옥에 갇히고 고문당했다는 사실. 왜군 재침략 때 다시 수군 지휘관으로 복귀했다는 이야기. 그가 보여준 애국심과 충성심이 인상적이었어요. 마지막 전투인 노량해전에서 승리를 거두며 전사했다고 했습니다. 김영민 대령이 벽면에 글을 가리켰어요. 전투가 한창이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어요. 리더로서 자신보다 임무를 우선한 태도였죠. 걸프전에서 제가 잃은 부하 마르코가 떠올랐습니다. 기념관을 한 바퀴 돌고 나니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던 해군사에 큰 빈틈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순신이란 인물이 세계 해군사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밖으로 나와 다시 이순신 장군 동상을 바라봤어요. 이제는 다른 시선이었죠. 내일 시간 되시면 이순신 장군의 옥중 편지와 일기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심으로 더 알고 싶었습니다. 이순신이란 인물, 그리고 그의 리더십. 제 안에서 뭔가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밤새 이순신 장군 생각으로 잠을 설쳤어요. 30년 해군 경력에 20년 해전사 연구, 그 어디에서도 이 동양 장군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아침 식사 후 김영민 대령이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상복 차림이었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죠. 오늘은 명량해전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차에 올라 진해 해군 기지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영어로 번역된 자료들을 봤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전투 일지와 편지, 그리고 명량해전 분석 자료였죠. 해군 기지에 도착했어요. 김영민 대령은 저를 특별 전시관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엔 명량해전을 재현한 대형 디오라마가 있었어요. 어제 본 것보다 훨씬 정교했죠. 지금부터 명량해전의 실제 해류와 조류를 반영한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벽면에 프로젝터 영상이 펼쳐졌어요. 명량해협의 3D 지형도였습니다. 해협은 좁고 양쪽에 섬이 있었죠. 물살이 센 것이 보였어요. 시뮬레이션이 진행되었습니다. 13척의 조선 수군이 해협 한가운데 포진했어요. 그리고 330척의 일본 함대가 양쪽에서 접근하는 모습이 보였죠. 조선 수군은 좁은 해협에서 조류를 타고 빠르게 이동하며 일본 함대를 공격했어요. 일본 함대는 수가 많아 오히려 서로 방해가 되는 모습이었죠. 와, 이건 정말 놀라운 전술이군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현대 해군 전술에서도 높이 평가받을 전략이었어요. 지형과 자연 조건을 최대한 활용한 완벽한 전투였죠. 하지만 그래도 13대 330 이 숫자는 여전히 믿기 어렵습니다. 김영민 대령은 미소 지었어요. 직접 사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리 케이스 앞으로 안내했죠. 오래된 문서에 복제본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당시 명나라 역사가가 기록한 문서입니다. 중립적 입장에서 본 기록이죠. 영어 번역본을 읽었어요. 13척과 330여 척이라는 숫자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전투 결과 일본 함선 30여 척이 격침되고 나머지는 퇴각했다는 내용이었죠. 이건 정말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해군 장교로서 이런 전투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불가능한 승리였죠. 하지만 사료와 기록들은 이것이 실제 있었던 일임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다른 전시물로 이동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 직전에 쓴 편지였어요. 번역본을 읽었죠. 그 내용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싸우겠습니다. 12척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13척이 모였다고 했어요. 절망적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정신이 느껴졌죠.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에 관한 자료도 봤습니다. 부하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어떻게 군유를 세웠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장군은 언제나 솔선수범했다고 했죠.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걸프전에서 잃은 부하 마르코가 다시 떠올랐어요. 그때 제가 좀 더 앞에서 지휘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영상실로 이동했습니다. 명량해전을 재현한 다큐멘터리 영상을 봤어요.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현된 해전 장면이 생생했죠. 일본 함대가 물밀듯이 밀려오고 이순신의 함대가 좁은 해협에서 조류를 이용해 날렵하게 움직이는 모습. 판옥선에서 발사되는 화포와 화살들. 그리고 침몰하는 일본 함선들. 불가능해. 이건 전설일 뿐.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어요. 김영민 대령의 미소가 더 깊어졌습니다. 아니요.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 말에 제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해전사의 관념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넬슨의 트라팔가 해전, 드레이크의 무적함대 격파, 미드웨이 해전. 이 모든 위대한 해전들과 견주어도 명량해전은 너무나 압도적이었죠. 영상이 끝난 후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죠. 전시관을 나오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순신, 그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 어떻게 그런 불가능한 승리를 이뤄낼 수 있었을까? 그리고 왜 세계 해군사에서 그의 이름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을까? 김영민 대령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보여주고 싶다고 했어요. 기진의 작은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이순신 장군의 옥중 편지가 전시되어 있었죠. 작은 도서관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가 잔잔하게 밀려오는 모습이 평화로웠죠. 김영민 대령은 조심스럽게 유리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문서의 복제본이 있었어요. 이것은 이순신 장군이 옥중에서 쓴 편지입니다. 김영민 대령이 설명했어요. 이순신은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혔던 적이 있다고 했죠. 적과 싸우는 와중에도 내부의 정적들이 그를 시기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영어로 번역된 내용을 천천히 따라갔죠. 충성을 다해도 의심받고 공을 세워도 인정받지 못하나 나라를 위해 죽음조차 두렵지 않다. 그 문장에서 흔들림 없는 충성심이 느껴졌습니다. 개인적 억울함보다 나라를 우선하는 마음이었어요. 리더로서 그토록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엔 가족에게 보낸 편지였어요. 내가 없어도 너희는 바르게 살아라. 나라가 있어야 가정도 있음을 명심하라. 순간 제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개인의 고통보다 더 큰 것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문득 걸프전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죠. 부하 마르코였습니다. 어린 장교였죠. 제가 내린 작전 결정으로 그는 목숨을 잃었어요. 지금도 그 순간이 선명합니다. 폭발음 그리고 무전기에서 들려온 마지막 교신. 그 후 저는 완벽한 리더가 아니라는 자책에 시달렸죠. 교수님? 김영민 대령의 목소리에 현실로 돌아왔어요. 그는 제 표정이 달라진 것을 눈치챈 듯 했습니다. 전쟁에서 리더의 결정은 늘 무겁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많은 부하를 잃었을 텐데요. 김영민 대령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장군은 항상 이렇게 말했죠. 장수의 본분은 목숨을 바쳐 싸우는 것이다. 그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지휘관으로서의 책임감, 그것은 시대와 국경을 초월하는 무게였어요. 다음으로 이순신의 일기를 보여줬습니다. 난중일기라고 불리는 전쟁 일기였어요. 매일 꾸준히 기록한 내용 중에 인상적인 구절이 많았죠. 부하의 죽음을 슬퍼하여 밤새 잠들지 못하다. 이 구절에서 이순신의 인간적인 면모가 보였습니다. 냉철한 전략가이면서도 부하를 아끼는 따뜻한 지휘관이었던 거죠. 또 다른 페이지를 보니 군량미가 부족해 자신의 봉급을 털어 병사들에게 음식을 제공했다는 기록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픈 병사를 직접 돌봤다는 내용도 있었죠. 이건 정말 놀라운 리더십이군요. 김영민 대령은 미소 지었습니다. 네,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부하들이 따랐습니다. 이것이 열세척으로 330척을 이길 수 있었던 진짜 비결이죠. 제 마음속에 갑자기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걸프전 이후 저는 리더십에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완벽하지 못한 결정으로 부하를 잃었다는 자책감 때문이었죠. 그래서 실전 지휘를 떠나 교수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은 실패한 적이 없나요? 김영민 대령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전투에서는 패배하지 않았지만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모함받아 고문당하고 가족을 잃기도 했죠.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바다를 바라봤어요. 이순신이 400년 전 지켰던 그 바다였습니다. 갑자기 제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이순신이라는 인물의 크기가 점점 더 커져 보였죠. 나는 과연 저런 리더였던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실패 앞에서 물러났어요. 하지만 이순신은 어떤 시련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죠. 이게 진정한 리더십이구나 싶었습니다. 김영민 대령이 마지막 자료를 꺼냈어요. 이순신 장군의 죽음에 관한 기록이었습니다. 노량해전에서 장군은 적의 총탄에 맞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전투가 한창이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했죠. 그 말에 전율이 느껴졌어요. 자신의 죽음보다 전투의 승리를 우선한 리더십이었습니다. 자신보다 임무를, 자신보다 부하를 우선한 진정한 지휘관이었죠. 도서관을 나오면서 가슴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큰 깨달음을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리더십은 완벽함이 아니라 헌신임을 깨달았죠. 교수님,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김영민 대령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뭔가가 치유되는 느낌이었죠.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조용히 생각에 잠겼어요. 이순신과 제 자신을 비교하며 많은 생각을 했죠.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일 서울로 가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호텔 창문을 열었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잿빛이었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맑아진 기분이었죠. 이순신 장군에 대해 알게 된 후 마음속 무언가가 변했어요. 서울행 KTX 기차표를 확인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서울로 이동한 후 내일 이탈리아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탈 예정이었어요. 짐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죠.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김영민 대령에게 전화했어요. 서울에 도착하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무엇을 보고 싶으신가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제 밤새 찾아본 정보가 있었어요. 광화문에 있는 충무공 동상이요. 김영민 대령의 목소리에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물론이죠. 마중 나가겠습니다. 기차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봤죠. 푸른 산과 현대적인 도시가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400년 전 이 땅에서 이순신이 조국을 지켰다고 생각하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김영민 대령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비는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죠. 택시를 타고 광화문으로 향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군요. 네, 오늘은 날씨가 좋지 않습니다. 그 말에 미소 지었어요. 아니요, 오히려 좋습니다. 이런 날씨가 제 마음과 잘 맞아요.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광화문 광장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비를 맞으며 서 있는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보였죠. 웅장했습니다. 검을 들고 바다를 바라보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저 동상은 언제 세워졌나요? 1968년입니다. 장군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죠. 광장을 천천히 걸었어요. 우산을 쓰지 않았습니다. 비가 얼굴을 적셨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동상 앞에 섰죠. 올려다보니 이순신 장군의 눈빛이 강렬했습니다. 잠시 혼자 있고 싶습니다. 김영민 대령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거리를 두고 물러섰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이탈리아 해군 장교 정복이었죠. 비를 맞으며 정복 상의를 입었습니다.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섰어요. 제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알게 된 이순신이라는 인물, 그의 리더십, 그리고 그가 제게 준 깨달음. 모든 것이 가슴속에 차올랐어요. 주변에 한국인 몇 명이 우산을 쓰고 지나갔습니다. 비를 맞으며 정복을 입고 서 있는 외국인을 의아하게 바라봤죠. 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요. 차가운 빗물이 무릎을 적셨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눈을 감고 잠시 묵념했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순신 장군, 당신의 리더십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당신은 진정한 지휘관의 모범입니다. 눈을 뜨고 손을 들어 이마에 갖다 댔어요. 이탈리아 해군식 경례였습니다. 비가 경례하는 손등을 타고 흘러내렸죠.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걸프전에서 부하를 잃은 후 짊어졌던 무거운 짐이 조금 가벼워지는 듯 했죠. 완벽하지 못했던 리더였다는 자책감이 누그러졌습니다. 사진을 한 장 찍었어요. 이순신 장군 동상을 배경으로요. 이 모습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나폴리에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천천히 일어섰어요. 정복은 이미 흠뻑 젖었지만 상관없었죠. 돌아서니 김영민 대령이 우산도 쓰지 않은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동과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교수님. 말을 잇지 못하는 김영민 대령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내 조국의 영웅이 아니지만 이제 내 마음의 영웅입니다. 김영민 대령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는 비를 맞으며 나란히 걸었습니다. 저녁에 김영민 대령과 마지막 식사를 했어요. 한국 전통 음식점이었죠. 그는 이순신 장군에 관한 책 한 권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건 영어로 번역된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입니다. 교수님의 연구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히 받았어요. 이 책은 앞으로 제 강의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았습니다. 김 대령, 이순신 장군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 같아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비가 슬픔이 아닌 정화처럼 느껴졌어요. 내일 이탈리아로 돌아가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죠. 나폴리 해군사관학교 강의 계획을 바꿔야 했습니다. 나폴리 공항에 도착한 건 흐린 오후였어요. 이탈리아의 공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집에 돌아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한국에 머물러 있는 듯 했죠. 택시에 올라 창밖을 바라봤어요. 지중해의 푸른 바다가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해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김영민 대령이 보낸 자료들이 있었죠.
이순신 장군에 관한 영어 논문과 번역된 난중일기 발췌본이었습니다. 감사 메일을 보냈어요. 다음 날 아침 나폴리 해군사관학교로 출근했습니다. 동료 교수 파올로가 커피를 들고 제 연구실로 찾아왔어요. 루카, 한국은 어땠어?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달라져 있었어요. 파올로, 네가 옳았어. 그들은 정말 놀라운 역사를 숨기고 있었어. 책상 위에 놓인 이순신 장군의 초상화를 가리켰죠. 한국에서 가져온 기념품이었습니다. 파올로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어요. 강의 계획서를 수정했습니다. 세계 해군 역사에 숨겨진 영웅조선의 이순신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교장에게 승인을 요청했죠. 그는 흥미롭다며 바로 허락했습니다. 일주일간 자료를 준비했어요. 이순신 장군의 생애, 그의 전투,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분석.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도 정리했죠. 특히 광화문 동상 앞에서 찍은 사진은 특별했습니다. 강연 당일 강당은 생도들로 가득 찼어요. 일부 고위 해군 장교들도 참석했죠. 제 입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강단의 선이 긴장됐어요. 이건 단순한 강의가 아니었죠. 사명감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인물은 세계 해군사에서 가장 뛰어난 지휘관 중 한 명입니다. 슬라이드에 이순신 장군의 초상화를 띄웠어요. 생도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죠. 누가 가장 위대한 해군 사령관인가요? 생도들 사이에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예상된 대답들이 나왔어요. 넬슨 제독, 드레이크 경이란 이름들이 들렸죠. 미소 지었습니다. 일주일 전 제 모습과 같았어요. 그보다 더 위대한 사령관이 있습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킨 장군, 그의 이름은 이순신입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두의 시선이 집중됐죠. 슬라이드를 넘겨 명량해전 지도를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은 단 13척의 배로 330척의 적함을 상대해 승리했습니다. 생도들 사이에서 놀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믿기 힘든 수치였죠. 저도 처음 들었을 때와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이순신의 독특한 전술을 설명했어요. 하객진과 거북선, 그리고 조류를 이용한 전략. 생도들은 열심히 메모했죠. 그들의 눈빛에서 흥미와 존경이 느껴졌습니다. 리더십 부분으로 넘어갔어요. 이순신 장군의 일기와 편지를 소개했죠.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그의 정신, 부하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조국에 대한 충성심. 이런 가치는 시대와 국경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위대한 리더는 역경 속에서 빛납니다. 이순신 장군은 온갖 시련 속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지켰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제가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격려하는 사진이었죠. 비를 맞으며 무릎 꿇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직접 그분의 동상 앞에 무릎 꿇고 경의를 표했습니다. 400년 전 살았던 장군이지만 그의 리더십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줍니다. 강의가 끝나자 긴 박수가 이어졌어요. 몇몇 고위 장교들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죠. 질문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생도들의 호기심이 폭발했어요. 강의 후 교장이 다가왔습니다. 루카, 정말 인상적인 강의였네. 이 내용을 우리 커리큘럼에 포함시키고 싶어. 기쁘게 동의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앞으로 이순신 장군에 관한 연구를 계속할 생각이었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어요. 지중해의 파도가 잔잔히 밀려왔죠. 문득 한국의 바다가 그리워졌습니다. 그 바다에서 이순신은 조국을 지켰어요. 책상 위 이순신 장군 초상화를 바라봤죠. 그의 눈빛은 여전히 강렬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순신 장군의 이름과 업적을 널리 알리겠다고요. 그것이 제가 그에게 보답하는 방법이었죠. 컴퓨터를 켜고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이순신 세계 최고의 해군 지휘관이란 제목을 썼어요. 이탈리아어로 된 책을 쓰기 시작했죠. 이 책이 유럽과 세계에 이순신을 알리는 첫걸음이 되길 바랐습니다. 창밖에서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빛이 떠오르고 있었죠. 이순신 장군을 만난 후 저는 더 나은 교수, 더 나은 리더, 그리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제작소 감동 나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